자, 이번 시간에는 이투스 고3 3월 모의고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 특히 이제 문학 작품들 같은 경우는 필기를 좀 하시면서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4번 볼게요. 자, 1번은 우리 김광규의 대장간의 유혹인데 자주 봤던 작품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생의 자화상 2는 이제 처음 나오는 작품인데, 자, 4번을 보면, 가와 나의 하자는 모두 현재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바람직한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과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를 통해서 어떤 그 현재 모습을 이제 부정적으로 묘사했을 것이고, 그걸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났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가에서는 스스로 성찰하고, 나에서는 이제 올바른 삶의 태도를 지닌 존재에 주목을 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게 어떤 존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존재를 찾고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장간 이유 보면,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체제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품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그래서 도시의 삶을 비유한 대상이죠. 도시인의 소모적이고 몰개성적인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는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그래서 플라스틱 물건과 같은 삶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대 아파트라는 것이 현대 도시 문명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홍은동 사거리는 이제 그 구체적인 서울의 지명 중에 하나죠. 그래서 털보는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털보는 대장간은 이제 화자가 그리워하는, 그리고 산업화로 인해서 사라진 공간, 현대 아파트와 대비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마지막에 쉽다라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반복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의 시우새처럼 나를 달구고 모래 위에 별이고 숫돌을 가요. 그래서 단련을 통한 이제 변모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퍼런 무쇠 낫으로 바꾸고 싶다. 식당 한 번 더 등장했죠. 그래서 이 시퍼런 무쇠 낫은 개성적 가치를 지닌 존재고 화자가 변모되기를 바라는 삶의 표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낸 그래서 플라스틱 물건과 대비되는 꼬부랑 호미의 속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는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도시적 삶에 대한 반성적 인식을 하고, 직치사 해우소, 화장실을 뜻하죠.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에서 우리는 하강적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볼 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를 감상할 때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도시적 삶을 비유한 대상이죠.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느껴질 때라는 것은 화자의 반성적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나는, 시적 화자는 어딘가 걸려있고 싶다. 참된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이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자, 나는 까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까마귀라고 생각했을 때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래서 이 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까마귀는 다릅니다. 그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봅시다. 전신이 검은 까마귀. 까마귀는 고고한 존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를 의인화시켰습니다. 까마귀는 까치와 다르다. 이 까치는 그러면은 반대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존재, 까마귀와 대조된다고 볼 수 있고 다르다, 다를 것이다가 아니고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단정적인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른 가지 끝에 높이 앉아 먼 설원을 굽어보는 저. 그래서 이 설원은 우리가 이제 흰 눈이 내린 곳이다라고 하면 깨끗하고 하얀 이미지 때문에 뭔가 이게 착한 이미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거짓이 넘치는 부정적 현실을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까마귀가 이 설원을 먼 설원을 굽어보고 있단 말이야. 형형한 눈, 광채가 빛나며 맑은 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고독한 이마 그리고 날카로운 부리 그래서 까마귀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고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설원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서 멀리 있기 때문에 여기 설원은 거짓이 넘치는 부정적 현실로 볼 수 있습니다. 얼어붙은 지상에는 그 어디에도 나다란토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이 설원도 마찬가지고 얼어붙은 지상도 마찬가지지만 거짓이 넘치는 부정적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란 돌 보이지 않는 것도 부정적 현실이고
그대는 까마귀죠. 까마귀를 의인화시켰다는 걸 보여지죠. 자, 그래서 차라리 눈발을 뒤지다 굶어죽은지언정 결코 까치처럼 인간의 앞마당을 넘보지 않는다. 자, 까치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인간의 앞마당을 넘어보는데 이 인간의 앞마당은 남의 소유물이죠. 세속적 공간인데 근데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까마귀가. 그래서 이 결코라는 부사어를 사용했어요. 그죠? 그렇게 사용해서 강한 의지를 표시했습니다. 않는다라고 했다는 것도 단정적 어조죠. 그래서 강한 의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겨운 현실에도 그 순결함을, 도덕적 순결함을 추구하고 있는 까마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검을 테면 철저하게 검어라. 명령적 어조죠. 그래서 단 한 개의 깃털도 남기지 말고. 그래서 남기지 말고 해서 조금의 부정도 용납하지 않는 순결한 삶에 대한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도치법 나타났죠. 철저하게 검으라고 뭐 앞에 나왔죠. 그러니까 도치법이죠. 자, 그래서 겨울은 이제 거짓이 넘치는 부정적 현실입니다. 겨울이 되자 온 세상 수북이 눈을 내냐. 그래서 이 눈은 진실을 가리는 거짓된 위선이죠. 그래서 검정색과 흰색의 부정적 대비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미지와 반대입니다. 자, 저마다 하얗게 분장하지만, 자, 하얗게 분장을 했기 때문에 예의에 제대로 된 속성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장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가리는 그런 수단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반복을 하면서 운율도 형성하고 있고 그 의미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장을 한다는 것은 더러움을 가리는 거짓 위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빈 가지 끝에 홀로 앉아. 빈 가지라는 것은 욕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고고하고 순수한 모습. 그래서 말없이 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화자의 지향점이죠. 화자도 그렇게 욕심 없이 살고 싶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검은 까마귀가 되어라. 그래서 화자가 지향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별이라 라는 것은 종교 표현을 통해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1번은 4번으로 쉽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제 1번 문제 같은 거 좀 자주 틀리면 안 됩니다. 음성 상징어나 점층적이나 말을 건네는 방식 없었고요. 상승 이미지 없었고 둘 다 하강은 있었습니다. 자, 2번은 답이 2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기가 똥똥이처럼 느껴질 대로 변주해서 자신의 삶에서 느끼는 부끄러움을 부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은 위안을 받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고독한 까마귀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이유를 하정해서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은 답이 3번입니다. 그래서 화자 이 성찰적 대대로 보이는 까마귀의 모습까지는 맞는 표현인데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함축되었다. 여기서는 화자가 어떤 삶을 추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고 까마귀 모습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부터 10번은 경제 지문인데 자, 이 화폐 금융 정책에 관한 지문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떤 그 화폐의 가치가 높아질 때, 낮아질 때, 그리고 중앙은행의 금리가 인상될 때, 낮아질 때, 인상했을 때, 인하했을 때, 그때의 상관관계들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좀 갖고 있어줘야, 이런 지문들 앞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요. 특히 금리 관련한 지문들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은행 화폐금융정책은 금리 변화를 가져와서 가계에 기업 투자,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경로에는 금리 경로, 가격 경로, 환율 경로가 있다고 합니다. 중앙은행은 연말의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문에서는 금리 인하를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2022년에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에 따른 여파들이 좀 많이 있어요. 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봅시다. 자,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을 확대하고자 할 때는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준금리를 낮추면 자, 여기서는 양도성 예금 증서의 금리가 낮아지고, 그래서 이 예금 증서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예금을 맡았다는 것을 인정해서 발행하는 무기명 증서로 양도가 자유롭고, 기업은 이자만큼 할인된 가격의 양도성 예금 증서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면 양도서 예금 증서라고 하는 것을
할인된 가격에 기업이 살 수 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상호은행에서 약간의 금리를 더해서 대출금리를 결정하는데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하면 상호은행 대출금리도 같이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뭐 국민은행 이런 거 되겠죠. 그래서 대출 수요가 늘어나면 시중은행에 유통되는 화폐량이 많아져서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늘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면 시장이 좀 활성화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미국이 그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 인상의 여파 때문에 우리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계속해서 인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다 연계돼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앙은행 화폐금융정책에 따른 금리 경로가 실물경제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실물경제는 화폐금융정책으로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워낙 그 금리를 많이 인상했어요. 그걸 우리가 빅스텝이라고 부르는데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때문에 효과가 좀 있는 편입니다. 자, 이 지문에서는 화폐금융정책 효과가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경로에 장애 요인이 있다라고 해요. 그럼 그 장애 요인이 뭔지 살펴봐야 될 텐데 대표적으로는 신용할당이라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신용할당이 뭐냐?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시중은행이 오히려 은행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 대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용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고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은행 대출이 이 균형금리라고 하는 걸 밑에 설명이 나와 있지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렇게 균형점을 이루는 지점에서 금리가 결정되는 수준보다도 낮은 수준에서 대출금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신용할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낮춘 만큼 늘어나지는 않는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상업은행이 신용할당을 통해서 대출을 하고 기준 금리를 인하하지만 신용할당이라는 것 때문에 신용할당이 뭔지는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그 기준금리 인하가 인한 만큼 투자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화폐 금융 정책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 가격이 상승하죠. 자, 금리가 인하하면 우리 뭐 심플하게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금리가 인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중은행에 뭐 돈을 이렇게 예금을 하면, 금리가 뭐 극단적으로 0.5%다라고 하면 1년 맡겨놔도 뭐 이자가 얼마 되지 않는데, 근데 이제 부동산이라는 실무 경제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데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겠죠. 그래서 이런 실물 경제들이 금리가 인하하면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산 가격의 상승은 부를 늘려서 소비에 영향을 끼치죠. 내가 아파트 가격이 8억 하더니 15억이 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를 늘리게 되겠죠.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담보 가치가 높아져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가 쉬워지고 소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보면 우리 금리 인하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워낙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주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도빈의 Q 이론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여러분 경제지문 등장할 때 토빈의 Q 이론 이라고 하면서 수식들을 줍니다. 그럼 이 수식들을 분모값으로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표시가 좀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좀, 어, 이렇게 문제 풀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줄글로 표시되어 있으면 잘 안 와닿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의 시장 가치를 했죠. 그럼 이 앞에 이 르이 분자 값입니다. 그죠? 분자 값이죠. 그리고 기업의 실물 자본 대체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분모값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값이 1이면 둘의 비용이 같다는 거겠 되겠죠. 근데 금리 인하로 주가가 상승하면 기업의 시장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토빈의 Q 이론에서 Q 값이 1보다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장 가치나 기업 공정의 실물 대체하는 데 드는 비용을 상회해야 돼요. 토빈 Q가 1보다 커진다. 이는 기업 가치 상승을 의미하므로 기업에 대한 투자가 선호가 늘어나고 기업 역시 비용 투자를 늘리고자 한다. 그런데 이런 자산 가격의 경로와 관련하여 장애 요인에 대한 지적도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데 다른 조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금리가 낮아졌다고 주식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겠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선진국 주가 변화가 굉장히 꽤 민감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가 하락하면 그 다음날 바로 우리나라
주식이 하락하는 그런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장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경제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은행의 화폐 금융 정책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원화로 표시되는 정기예금의 수익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정기예금의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다른 곳에 투자할 그 용처를 찾겠죠. 그럴 때 이제 외화 달러를 매입하고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화는 초과 공급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원화 가치를 변화시키는데 이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는 거죠. 원화가 많아지게 되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1달러당 1,200원, 1달러당 1,400원, 지금 대략 한 1,400원쯤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출은 늘려져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수출을 할 때 원래 이제 1,200원 하던 물건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게 이제 1,400원, 1,500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 외국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싸게 사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출이 늘려지게 되고, 반면에 이제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1,200원이면 샀던 게 1,800원, 1,900원 이렇게 되면 수입을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경상수지가 개선이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무구조에 변화를 주고, 자, 그리고 이 신용경로도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앙은행 화폐 공급을 축소하면 상업예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상업은행은 대출을 줄이려고 한다. 그래서 가계소비와 기업 투자가 위축된다. 근데 상업은행의 자금 조달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뭐 이렇게 금리 경로, 자산 경로, 뭐 그 영향력이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 중앙은행의 정책이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번의 답 봅시다. 5번의 답은 5번인데, 자, 그래서 이 1번부터 4번 순지는 맞는 거라서 보진 않고요. 자, 국내 기업의 투자 유치 방식이 화폐 금융 정책 신용 경기에 영향을 준다. 이런 거는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6번은 답이 4번인데, 아까도 첫 번째 단락쯤에서 설명했었지만,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 낮아지면 상업은행에서 대출 받은 사람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죠.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그죠? 자, 1번은 각해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고정되어 있지 않죠. 2번은 연 8일 동안 기준금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자, 그래서 그리고 3번은 양도성 예금 증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5번은 양도성 예금 증서는 양도가 가능합니다. 양도라는 건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고 난 타인에게 이제 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리고 7번은 답이 3번입니다. 그래서 이 도빙 Q 이론에 따르면 금리가 인하가 되면 주식을 사겠죠. 금리가 인하됐으니까 주식이나 실물 부동산 이런 가격들이 올라간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Q보다 큰 기업의 주식을 산다. 그 기업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은 5번입니다. 5번. 그래서 상업은행이 이 중앙은행을 통해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금융 조달이 가능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졌다. 그래서 5번은 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수입이 줄고 수출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됐을 때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봤을 때 9번의 답은 5번으로 보면 되겠죠. 국외 채무로 인한 부담감이 늘어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 1번부터 살펴보면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이나 연물 자산들에 투자하는 그 비중들이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자, 그리고 2번은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3번은 원화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수출이 상승한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4번은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 왜냐면 원화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건 뭐 함정이었습니다. 그죠? 뭐 이 숫자들을 보고 굉장히 막, 이게 뭘까? 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렇게 했는데 이건 전혀 볼 필요도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10번은, 답이 2번인데, 10번도 그래프가 또 눈속임을 하고 있습니다. 막 이거 봤을 때 이걸 네, 이런 함정이 있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만 좀 잘 살펴보면, 자, 이자율이 R1일 때, 이자율이 R1이면 이제 은행 입장에서 이자율이 높은 게 훨씬 더 이득이 되겠죠. 대출을 해주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R1은 낮단 말이에요. 근데 R1일 때 상업 이윤이 극대화돼요. 그러면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신용할당 현상 때문이죠. 신용할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대출을 해줬을 때 이 사람이 신용도를 알 수가 없는데 대출금은 못 갚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대, 그 R1만큼 낮춰가지고 이게 여기 이제 2번부터 보면 대출 이자율이 R1일 때 이 대출 수요금이 L1에서 발생하죠. 그럼 이만큼 빌려주면 그만큼 빌려준 만큼 이자도 많이 챙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업은행이 L2만큼 해주는 이유는 그게 다 회수될 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신용 할당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는 이제 신용 할당 현상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5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R0 이자율. 그래서 이자율이 높아서 이렇게 상업은행 이윤이 더 작다라고 하는 것은 비대칭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부터 15번은 현대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 가나의 소설들을 읽어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해든가 정월 대보름날이었다. 전후의 궁핍 속에서도 유교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시 명절은 명절이었다. 이웃들은 가난한 엄만 그래도 오곡밥을 서로 나누었고 아이들은 공터로 몰려다니며 집을 놓느라고 떠들썩 하였다. 그러나 그의 식구들만 예외였다. 고향을 버리고 이웃 도시 대구로 옮겨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 단칸 새방에 물을 닫아선 건채 그의 식구들은 하루 종일 꼼짝달싹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객관적인 시선을 좀 유지하려고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주인댁의 아침결에 슬며시 기울어진 잡곡밥 한 그릇이 머리맡에 줄기차게 냄새를 품고 있었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 부끄러워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고향을 버리고 대구로 옮겨왔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단칸 세팡에서 문을 닫아 걸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집이 굉장히 궁핍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이제 사춘기 시절을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고픔은 오히려 참을만 했고 문 밖에 줄줄이 서 있는 여러 개의 방문들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게 엄청나게 창피하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년 시절 사춘기의 부끄러움 그런 것들이 너무 분해서 눈물도 찌끔거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다시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왔을 때 아버지를 굉장히 원망스럽게 쳐다봤다. 그래서 아버지는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문 밖도 출입하지 않아서 침을 뱉고 싶을 정도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해 몇 해 뒤에 가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이 주인공이 병을 얻었어요. 그래서 한 달이나 끌다가 의식이 가물가물해지고 굉장히 아파졌는데 대책이 전무했다는 거죠. 왜냐?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웃들이 아이는 살려놓고 봐야 되나 하지 않을 정도로 막 그럴 정도였으나 그때도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 이게 뒷감당 누가 하냐. 뒷감당이면 돈이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혐오감을 참을 수가 없어서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아버지를 향해서 욕설을 부었다는 거죠. 야, 니 그때 참말로 무섭대. 아버지한테 막 퍼붓는데. 누가 그게 어린아락 하겠노. 너가 막 살락하나 나는 죽어도 괜찮나. 어쩌고 막 그래서 했는데 아따만 내가 다 시컷 못다.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사에 겁이 많고 소극적인 태도, 그것을 학풋이 쫓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품을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이를 악물고 안간힘을 해왔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면 그저 얼굴이 붉어지기만 할 따름이다. 그래서 결국 소극적 성격이 대물림됐다라는 것은 겠죠. 아들 여성이 서기에 그런 요소를 발견했다는 것은. 자, 그리고 아버지랑 목욕탕에 갑니다. 그래서 총상 자국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길거리에서 끌려간 지 거의 석 달하고 닷새 만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총상 자국을 보면서 아버지가 '아 이렇게 소극적일 수밖에 없겠다.' 겁이 많고 소심해진 것도 그때부터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문득 품으면서 아버지를 차츰 이해하게 되고 연민의 감정을 느껴놓게 됩니다. 그래서
왜 구들문만 짊어지고 있냐. 이건 방에만 있었다. 이런 얘기겠죠. 고향을 버리고 이곳 도시로 나앉기 전만 해도 아버지는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벌여보려고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고향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시방신문 지국을 내거나 메리아스 직기를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 40 과후쯤 되던 고향 말에 식자, 자, 앞에 식자라는 건 배울 식자를 써서 배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결국 사업이 망했다는 거죠. 필경 빈손으로 식소를 일구고 이웃 도시 대구로 옮겨 앉은 이후부터 해라. 무능력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구로 오면서 아버지는 무기력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도시에서의 삶에서 그처럼 무능력했고 그리고 무능력한 만큼 매사도 불운했다. 아버지에 대한 유학적 평가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나는 좀 아버지에 대해서 약간 또 다릅니다. 원래 소박할 때 아버지는 읍내 출입할 때마다 40여 되는 먼 길 아예 걷기로 작정했다. 굉장히 부지런한 아버지죠. 심리가 4km, 40년 16km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학자를 토색질을 하다 불교수의 빛.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 보면 굉장히 아득하죠. 근데 뒤에 설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학자금을 빌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필자는 10살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에게 나는 빚을 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마중을 항상 나갑니다. 자기가 빚을 갚는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그런 아버님을 꼭 마중해야 된다는 다짐을 굳혔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사탕 한 개라도 좀 꺼내주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마중까지 나갔지만 뭐 그런 게 없었다는 아쉬움과 또 그리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현재로 넘어오면 현재는 어떠냐 몇 시 몇 분에 만나자 10시 반에 만나자 10시 35분에 만나자 정미 기계 같은 그런 시대다. 근데 우리 조상님들은 친구들하고 제외할 때 꼭 피가던 만나자 풍경이 만산할 때 만나자 그런 건 참 옛날식 표현이고 아리송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기가 시간이 훨씬 구체적이지만 기계 시대에 비하면 애매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렇지만 애매했지만 아버님을 마중할 때 기다리는 기쁨이 있었다. 낭만이 있었다는 과거죠. 그래서 살벌한 오늘의 서울에서도 이런 주택가 입구를 스치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풍경, 술 타령하는 남편, 이렇게 아빠를 기다리는 그런 뜨겁고 목마른 풍경을 보면서 오늘날 서울 풍경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얀 두루마기를 기다리나 추위를 견뎠던 무섭도록 적막한 밤이 그립다. 부재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11번은 답이 5번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1번부터 보면 이 사업이 크게 실패한 게 고향에서 사업 실패하고 대구로 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아이는 이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런 소극적 성격을 물려받았다 보면 되고 그리고 아플 때 나서지 않았죠. 그리고 이 아버지는 배움이 짧은 게 아니고 식자적인 삶을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는 여기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12번은 답이 1번입니다. 정월 대보름 때 그 여러 개의 방문을 거치면서 갔었던 그 부끄러움이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니은까지 이어졌다. 나가 아팠을 때 나서지 않았던 그것까지 느껴졌다라고 보면 되겠죠. 다른 것들은 좀 이렇게 부분적으로 다 틀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은 답이 3번이죠. 희생을 당연시했다. 그게 그렇지는 않고 아버지에 대한 연민이 시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5번 같은 경우는 자연현상과 인간을 대조한다.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거는 없고. 자, 15번은 답이 4번이죠. 그래서 이 아버님을 꼭 마중해야 된다는 다짐은 있는데 이게 빚을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 공통체에서 중요시되는 가치를 배울 수 있다. 윤리적 모품이었다. 이런 표현들은 아, 그 소설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16번부터 21번은 비문학이고 이제 인문 철학 지문입니다. 특히 이제 니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니체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죠. 그래서 이번 지문에서도 니체에 대해서 한 번 더 중요 내용들을 조금 짚고 넘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문 읽겠습니다. 자, 플라톤 등장했습니다. 자, 플라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가변적인 현상의 세계에 불과하고 그 배우 이데아라고 불리는 영원하고 본질적인 세계가 존재한다. 항상 플라톤이 이 세계를 이야기하죠. 근데 플라톤의 이야기가 이제 주되게 지문에서 이제 중심 내용이 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 뒤에 뒤따르는 내용에 앞서서 이제 비교 대상으로 이제 등장하죠.
자, 플라톤 이후 서양에서는 이원론적 사고를 바탕으로 현상 넘어 존재하는 본질을 탐구하는 것을 오랜 철학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런 본질은 오직 이성에 의해서만 인식될 수 있다는 이성 중심 사유를 전개했다. 이러한 철학적 전통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진리가 있고 누구나 그런 걸 추구해야 된다는 진리관을 낳았다. 근데 자, 누가 등장합니까? 그러나 니체는 등장하죠. 그럼 이 이성 중심 사유에 대한 반기를 든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형이상학적 이원론에 회의적이었다. 자, 형이상학적 이원론이라는 것은 이제 진리가 있고 이 현실 세계가 있고 이런 것들 이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분리 이것을 형이상학적 이원론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에 따르면 정도뭐 존재하는 본질적 세계는 단지 현상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사후적으로 구성된 것이 지나지 않는다. 즉, 인식의 범위를 벗어난 모든 세계는 실제가 보증되지 않은 가상적 세계일 뿐이다. 그러니까 니체가 볼 때는 이제 본질이라고 하는 거, 이상 세계에 뭐 존재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식되지 않는 것을 뭐 이렇게 본질이다.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것들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가상의 세계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상적 이원론은 현실론의 초월적 대상을 근원적 진리로 설정하고 진리를 영원 불변한 것으로 고정함으로써 인간의 현실의 삶이 부족하거나 무가치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자, 이상 세계가 있어요. 우리 뭐 예를 들면 천국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뭐 이제 천국의 삶은 뭐 이러이러하다, 뭐 이상적인 뭐 무릉도원에서의 삶은 이러이러하다 하지만은 우리 현실은 어 항상 발을 디디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세계를 쫓아가는 것밖에 안 되죠. 그걸 닮아갈 수밖에 없고 항상 못 미치고 그죠? 그러니까 현실의 삶은 부족하거나 무가치한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삶의 근원과 의미를 상실한 인간의 허무에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해도 안 되니까. 해도 따라갈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니체는 이런 형이상적 이원론에 구축된 보편적 진리관과 합리적 이성체계 모두를 부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은 뭐라고 했냐?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니체가 볼 때는 뭐냐? 세계는 계속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50억짜리 아파트 나오면 100억짜리 나오고 100억짜리 나오면 200억짜리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부자의 정의, 우리가 부자 뭐 1등 부자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 보편적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에 대해서 보편적 진리관의 현실론의 본질적이고 확고한 모든 것이 있다고 믿으며 정작 지상의 삶을 평가절하거나 활개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우리가 이제 소소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족들끼리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한 이야기들 나누고 하는 것들, 소소한 일상에서의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보편적인 이상세계, 본질적인 것이 있다라고 믿어버리면 이 지상에서의 삶은 평가절하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합리적 이성체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직관과 본능에 의한 활력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직관과 우리 본능에는 그냥 이 현실 세계에서 만족하고 살 수 있는데 합리적 이성 세계에는 아니야. 너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재수해야 돼, 삼수해야 돼, 사수해야 돼.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냉담하고 초연하게 대하도록 유도한다는 거죠. 합리적 이성체계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삶을 무가치하고 허무하게 만들어 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선생님도 니체 이 생각하고 유사합니다. 니체는 이런 문제의식 속에 주관적 해석을 강조하는 새로운 진리관. 자, 합리적 이성체계는 객관적이었겠죠. 근데 주관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해석이겠죠. 현실 세계를 받아들이고 나의 어떤 만족, 나의 어떤 이상세계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보편적 진리에 의한 절대적 관점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에 조응하는 다양한 관점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고 봤다. 그래서 니체는 세계를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들 중에서 인간의 삶을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욱 높은 곳으로 보양할 수 있는 것을 좋은 해석이다. 그러지 못한 것을 나쁜 해석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어떤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기준으로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서울대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서울대를 나왔으면 되게 다들 이제 좋은 직장을 갖고 그런 데 있어야 될 것 같지만은 자기가 이렇게 해 봤을 때 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요리에 더 관심이 있다. 그래서 난 요식업을 할 거다. 그럼 뭐 서울대까지 나와서 백종원이 그런 사람이죠. 백종원이 연대 나와서
요식업을 하고 요리를 하고 일부 사람들은 이 사람이 고졸 아닌가 싶지만은 대학은 연대를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자신의 삶을 더욱 높은 곳으로 고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해석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주변 사람들의 편견, 뭐 선입견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넘어섰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은 백종원도 온갖 실패와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런 점철되어 있는 끊임한 변화와 노출되어 있는 이 지상의 삶을 그대로 바라보고 긍정할 수 있어야 인간의 삶을 더욱 높은 곳으로 고양할 수 있다. 백종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걸어온 삶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이런 긍정적 변화를 할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의 주관적 인식 그리고 직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삶에 스스로 해석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나야도 니체의 얘기가 나오는데 자, 생물의 종에는 하나의 현상이 있다. 냄새 열로 감지하는 애들도 있고 초음파로 감지하는 애들도 있다. 그래서 그 인간은 생물 전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개체적 또는 역사 차원에서 현상 세계를 사입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생물 종들은 거대한 진화 시간을 통해서 만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존재지만 자신의 생에 대해서 숫자의 관점평에서 자기 자신을 넘어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물학적 큰 변화를 겪지 않았음에도 여러 가지 해석 체계를 가질 수가 있는데 니체가 이야기했던 힘의 의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그 서구 사회를 지배했던 어떤 그 자연의 정복, 지배 이런 것들이 아니고 자기 극복을 이끌어내고 생명의 상승을 지향하려는 의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점에서 니체는 스피노자의 계승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코나투스를 자신의 존재 안에서 자신을 지속하고자 하는 본능적 노력으로 재정의하고 코나투스를 완전한 표출하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했다. 그래서 물론 니체가 스피노자의 코나투스가 현재 자기 보존에 치우친 수동적 개념이란 데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래서 니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그 이상이고 그리고 인간이 행동한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수동적 존재보다는 능동적 존재로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본적인 정신은 둘이 비슷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다. 자, 16번을 보면 16번은 이제 답이 2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A와 B는 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죠? 니체에 대해서 얘기했고 플라톤과 스피노자를 비교했습니다. 다만 차이점에서 역사적 배경을 언급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 볼 수 있고요. 자, 17번은 답이 5번이죠. 신이 죽었다. 이 말에는 보편적 진리관에 의존해온 이성체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 맞습니다. 지문을 잘 읽으면 5번이 바로 답이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 엉뚱하게 1번 이런 거 답을 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 사상이 보편적 진리관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고 또 니체 같은 경우는 인간 삶을 가치 있게 만든다고 보지 않았죠. 형의 이상학적 이원론을.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8번은 니체의 이제 주된 관점 중에 하나인데 뭐예요? 기존의 관점에 머물르지 않고 고양된 삶으로 가고자 하는 그의 어떤 의지, 노력 이런 것들이다. 그죠? 자, 19번은 자, 5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나투스에 대한 설명으로 스피노자가 말한 코나투스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니체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재해석됐다. 그렇지는 않죠. 재해석되지는 않았습니다. 재해석되지는 않았고 자신의 존재 안에서 자신을 지속하고자 하는 본능적 노력이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번은 이제 칸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칸트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읽어보면 주체의 인식 능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답은 4번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칸트가 인간 인식 능력이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려면 거대한 진화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칸트는 그런 식으로 인식하지 않았죠. 보기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21번은 자, 답을 5번으로 보면 되겠죠. 결국 이제 니체가 이야기하는 바가 뭐였냐라는 것인데 인간 본연의 삶을 돌아간다. 뭐 이성의 힘으로 허물을 극복한다. 틀린 말이죠. 이성의 힘을 부정했죠. 변하지 않는 세계 열망 이것도 틀렸죠. 그리고 직감과 감정을 내세워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반성한다는 거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5번이 맞는데 우리 현실이 아무리 무가치하게 느껴져도 진정한 삶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자기 극복의 의지를 가지고 멀리 있는 세계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니체 관점으로 맞습니다. 자, 22에서 25번은 이제 그 화전놀이, 화전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기는 없고 이 작품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2020년쯤에 나왔었던 그 수능 예비평가의 변형 문제 정도로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가나 다라가 이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죠. 화전가라고 하는. 그렇지만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 약간의 상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찾아서 봐야 되는 그런 문제, 그런 문학 문제들이 이제 그 수능 예비평가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22번에서 25번 그 고전 시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화전놀이라는 게 꽃잎을 따서 전을 부쳐 먹고 하루 즐기는 놀이들인데 조선시대 여성들은 이제 출입이 자유롭지가 않았죠. 바깥 출입이. 그래서 그 여성들이 이제 가끔씩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놀이였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가를 이제 해석부터 보면 신춘 예산 화전놀이 권유 화전놀이 택일과 알림 재료 준비 몸치장 풍경 소개와 절경 화전 굽기 이런 식으로 일정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품들을 보면 이때가 어느 때뇨 그래서 화전놀이 갈 때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표현상의 특징으로는 이렇게 대꾸적인 표현들이 등장한다. 그래서 우리 비록 여자라도 이 태평소에 아니 놀고 무엇하리 그래서 유교국까지만 안 여자도 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나중에 마지막으로는 날짜 정하기의 과정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걸 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와 다는 이 보면 이 가문의 규율과 법도에 매여 있던 여성들이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는 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어봐야 한 달 정도였기 때문에 어디 명승지는 못 가고 동네 가까이 있는 곳에 갔는데 자연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유여 풍요를 즐겼다. 그래서 경북 봉화, 경북 액천에서 불렸다라고는 시입니다. 그래서 요것들도 보면 그래서 뭐 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이렇게 복사코, 오약코, 풀걷고나 시각적 이미지 나오고 낙수거리 갖고 이런 내용들 있고 타에서는 연약한 여자의 장위라는 게 장과 위를 얘기하는 거겠죠. 한 잔 술도 과하다. 그래서 간단한 술도 먹었다는 거. 사실은 이제 여성이 술을 한다는 것도 또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들인데 또 그렇게 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는 장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는 좀 다릅니다. 약간 달라요. 뭐냐면 이 여성들이 자신의 고통과 한을 토로한 이후에 이를 놀이와 풍요를 통해서 긍정적 의미로 전하는 대목이다. 그래서 된동어미 화전가라는 작품인데 라 같은 경우는 그 된동어미가 이제 4번의 제가를 합니다. 원래 된동어미 화전가의 내용이 좀 길어요. 근데 이걸 뭐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된동이라는 것은 대인 아이란 뜻입니다. 대인 아이를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그 힘겨웠던 자신의 지난 삶 그리고 그러한 삶에서 깨달은 내용을 들려주면서 죽은 남편이 4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으로 힘겨워하는 청춘 가부를 위로한다. 그래서 이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내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기 작품에서 보면 뭐 꽃은 절로 피는 거요 새는 예서 우는 거요 달은 매양 밝은 거요 바람은 일상 부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청춘 과부가 굉장히 과부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하게 잡아라. 꽃에다가 감정이입하지 마라. 새에다 감정이입하지 마라. 꽃은 그냥 피는 거고 새도 그냥 우는 거다. 바람도 일상 부는 거다. 그냥 너는 너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면 된다. 그러니까 이 가구가 된동어미 말씀 들으니 말씀마다 다 옳다. 그러니까 이내 수심 풀어내서 이리저리 붙여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첨언첨에나 쌓인 서러움 웃음 끝에 하나 없다. 그래서 말을 하니까 내가 이 맺힌 서러움이 다 풀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 화전놀이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다. 연대의식과 결속력을 높이는 이런 것들. 그 마음속 가슴 응어리의 슬픔을 풀어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런 게 이제 신유형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유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신유형이 등장해도 너무 걱정할 게 없는 게 작품만 덜렁 나왔으면 이게 차이를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데 우리 뒤에 이제
이 해설들이 나와줍니다. 그죠? 이것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잘, 작품을 이제 접근을 하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번은 가와라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대꾸적 표현. 아까 대꾸적 표현들, 그다음에 여기서 짚었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23번 같은 경우는 답이 5번입니다. 그래서 화용 월태와 같은 얼굴 꽃화채로 붙여둔다. 그래서 화전의 내용과 모사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월태라는 것은 얼굴을 얘기하는 용자가 얼굴 용자죠. 라에서 보면 화용 월태라는 것은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 맵시를 이루는 말이죠. 그래서 그 5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4번 같은 경우는 자 1번이 타당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나에서는 이 감이봉에 올라서 바라본 이 풍경을 모사하고 있고, 다에서는 술을 마셨죠. 춤췄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해서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5번은 된동님이 말씀이 옳다라는 청춘 가구의 말은 화전놀이가 지닌 긍정적 측면이 아니고, 이 마음을 굳게 먹고, 이렇게 네가 잘 살아야 된다. 아이를 데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3번입니다. 이 화전놀이 긍정적 측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26번부터 29번은 이제 고전소설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보기 먼저 읽어봐야겠죠. 그래서 29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화문록은 화경의 첫 번째 부인인 이해랑과, 그러니까 화경이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해랑과 두 번째 부인이 홍매 갈등을 다루고 있다. 자, 일부 다처제의 가부장적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고, 홍매는 질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지른다. 그래서 이 홍매 악행이 거듭될수록 이해라인 선풍이 부각이 된다. 그래서 당시 여성들은 질투심을 가지지 않아야 되고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실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자, 그리고 집안에서 부인 간 갈등이 발생한 이유가 남편의 무능함 때문임을 지적한다. 그래서 남편의 올바른 역할을 뭐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내용이 파악이 되죠.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호응매가 이제 반동인물이죠. 또한 자리에 참여하여 가만히 이해라를 바라보니 지금까지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굉장한 미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탄을 하는데 하늘이 이미 나를 내시고 또 어찌 이 시를 내셨냐. 그래서 이 시를 어떻게 처단하여서 이 세상에 가치 있게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해란에 대해서 질투한다는 거는 이미 이제 우리가 나왔죠.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어떻게 모함을 하고 모해를 하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태부인의 홍매를 돌아보며 말한다. 그래서 서로 화목하고 힘써서 집안에서 화평하게 지내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홍매의 질투를 태부인이 어느 정도 눈치챘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홍매가 아무래도 사고를 칠 것 같으니까. 자, 근데 이해란이 살펴보니 홍매도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하지만 음탕하고 사악한 기분이 외모 속에 나타난 거고 그 마음속에 불량함도 짐작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또한 집안의 운이요, 자기 애군이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리에 앉으면서 입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누가 입을 열었다? 예란이 먼저 입을 엽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지 못하면 안타까워했다. 이제 함께하게 됐으니 첩의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다른 여자로 보지 말고 형제로 생각하자. 그 속마음을 감추고 이해란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홍매가 자기는 이제 지식이 비루하다. 지나친 침전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영광이다. 라고 하면서 이해란 칭찬에 홍매가 화답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칭찬이 공경했다. 근데 하지만 어떻다? 질투심은 점점 심해지고 가슴속에 날카로운 칼날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좋은 시절이 오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래서 칼을 사용할 시기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해란의 시녀 난화가 있는데 호응매로부터 재물을 많이 받아서 화원이 마실 술에 독약을 넣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해란이 시녀니까 이해란이 한 것처럼 꾸미려고 이렇게 한 거겠죠. 그래서 먼저 헤란이 꽃다운 모습으로 나아가 시녀가 부은 술에 화원 부부께 올렸다. 그래서 화원이 호탕히 웃으면서 말했다. 그래서 내가 어지 며느리잖아 어찌 물려치겠냐. 입만이라도 적셔야겠다. 그래서 술이 많이 취한 상태인데
절반만 마셨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져 이렇게 적이 됐다. 그래서 이제 확연과 셋딸이 해독약을 풀어서 넣었다. 그랬는데 겨우 진정하고 보니까 너희들 소문 내지 마라. 그러니까 집안의 화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화경이 부모를 해친 건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냐. 그래서 이거는 진상을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집안에 원망 품은 적 없다. 그냥 내가 잠시 현기증을 일으킨 거다. 그러니까 덮어넣어라. 덮어두기로 하니까 번거롭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셋째 딸이 나서서 술이 아직 그릇에 있으니 시험해보겠다라고 했더니 술을 땅에 뿌리니까 독한 냄새가 찌르고 개가 먹더니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지 아니하고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래서 이제 화경이 남편이죠. 그러니까 화원이 화경을 꾸짖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가 두 처를 두고 있는데 가정을 제대로 못 다스려온 거 아니냐. 아까 보기에서 봤던 남자 탓이죠. 그래서 내가 가정을 다스리지 못한 죄를 찾고 흉인을 가려낼 것이지 나이가 어린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떡을 더 닦아라. 다시는 이처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이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은 소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26번은 2번이죠. 독이 있는 줄 알지 몰랐죠. 절반만 마신 건 맞지만, 그러니까 답이 2번이 틀렸고요. 자, 27번 같은 경우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이해하는 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 것이다. 디귿 한번 볼까요? 먼저 에란이 꽃다무 순나가 시녀가 본수를 한 부부께 올렸다. 이 에란은 지금 함정에 처한 거죠. 근데 이 비유적 표현이 뭐 예상치 못한 사건이 있을 거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꽃다운 모습을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답이 3번이 틀렸죠. 자, 그리고 이 28번은 AB가 이제 각자에 대해서 칭찬하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모두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고 겉으로는 이제 이렇게 상대방을 예찬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틀렸고, 29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선지들은 다 맞는데, 화원의 말이 이제 소문 내지 마라 이런 것이 이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 이런 태도가 아니었죠. 가문의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과학 지문인데 이게 좀 많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어려운 지문일수록 이 핵심적으로 이제 그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진단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파스칼리는 파스칼이 만든 인류의 최초식 기계식 계산기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들어졌고, 이 덧셈과 뺄셈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이제 뒤에 가서 그런 바퀴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전자식 계산기 원리에 영향을 줬고, 자, 파스칼린 중에서 십진법을 사용하는 6자리 파스칼린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육면체 상자고 최대 6자리까지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6자리 파스인 이유가 1, 10, 100, 1000만, 10만까지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자리다. 그래서 외부인 6개 입력바퀴 위편에 숫자창이 이루어져 있고 10만까지 자릿수를 나타낸다. 그래서 입력바퀴는 10등분의 칸으로 나눠져 있다. 왜? 10진법을 사용하니까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서 봐야 됩니다. 시계 방향 한 칸씩 돌릴 때마다 숫자도 하나씩 변한다. 그래서 하단에는 고정쇠가 있어서 압력바퀴를 돌리던 막대가 고정쇠에 닿으면 입력바퀴가 멈추도록 보완돼서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바퀴를 돌릴 수 있다. 그래서 발스칼린 내부에는 계산바퀴와 출력바퀴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각 자릿수의 입력바퀴마다 계산바퀴들이 연결되어 있고 각 자릿수의 마지막 바퀴에 원통형 출력바퀴에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출력바퀴 원통 숫자가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9에서 0, 0에서 9 순으로 두 줄이 적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에 줄에 1이 있으면 아래 줄에 8이 적혀 있다. 대응되니까, 대칭되니까, 그죠?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두 줄에는 뺄셈 결과가 아래는 덜셈의 결과가 나타나고 이 둘의 숫자가 외부의 숫자 창을 통해서 보인다. 그래서 파스칼린 연산이 생길 수 있는 올림수를 처리하는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리 올림 기구가 그 기능을 한다. 자, 우리 이제 계산할 때 보면 뭐 예를 들어 7, 8 더하면 15가 되니까 이제 올라간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올림 기구를 이 그림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걸림막대, 걸림팔, 걸림다리, 그리고 역회전을 방지하는 멈춤쇠 이렇게 있다. 그래서 1의 자리
계산바퀴를 제외한 각 계산바퀴 축에는 걸림팔이 걸려 있고 걸림팔이 여기 있죠. 그리고 걸림다리는 걸림팔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걸림다리는 또 걸림팔에 이렇게 연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계산바퀴 가장자리에 붙은 10개의 작은 막대가 10등분된 칸을 구분해 주는데 가운데 축과 가장자리 사이에 걸림 막대 2개가 붙어 있다. 그래서 아랫자리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아랫자리 계산바퀴가 돌아가다 보면 윗자리 계산바퀴가 걸림팔이 아랫자리 계산바퀴에 걸린 막대에 걸리게 된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아랫자리 계산바퀴가 계속 돌아가면 윗자리 계산바퀴는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걸림판만 걸림막대를 따라 위로 올라가게 된다. 이에 따라 걸림다리도 위로 올라가면서 걸림다리가 전체적으로 우측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숫자창의 덧셈줄 숫자가 0으로 바뀌는 순간 그럼 한 바퀴 돈 거죠. 십진법이니까 그렇게 될 때 걸림팔이 걸림막대에서 완전히 빠지면서 원래 위치로 돌아가고 걸림다리 역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면서 걸림다리 왼쪽 끝부분이 윗자리 계산거리 자음하게 밀게 되어서 윗자리가 한 칸 이동하게 된다.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걸림다리 또 그다음에 어 그 걸림다리 또 여러 가지 이제 계산바퀴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하니까 걸림팔과 걸림막대, 걸림다리 이렇게 막 나오니까 헷갈려서 그럴 수 있는데 결국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십진법 10개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바퀴가 돌아가면 이 나머지 숫자가 이제 한 바퀴 더 돌아간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산바퀴, 윗자리 계산바퀴가 한 칸 이동한다. 이걸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걸림팔과 걸림막대는 얘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돌아간다. 그 중간에 매개체가 뭐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은, 10개의 등분된 칸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돌아가면 윗자리 계산바퀴가 하나가 딱 움직이는 게 한 칸 이동한다. 그러니까 즉 아랫자리 계산바퀴가 한 바퀴 회전하면 윗자리 계산바퀴가 10분의 1바퀴 회전해서 자리 올림수를 수행한다. 이걸 이제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모든 걸 다 이해 못했더라도 이 끝에 가서 이해를 하고 대략적인 거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걸림판과 걸림막대는 부분적으로 또 나중에 문제 풀면서 이렇게 보고 그러셔도 됩니다. 자, 파스칼리는 이용하여서 덧셈을 수행할 경우 수행 전에 먼저 출력밖에 모른 덧셈의 줄이 0이 나타내도록 조정을 한다.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피가수를 입력하고 입력바퀴수를 돌려서 가수를 더하면 덧셈줄의 계산이 나온다. 그래서 예를 들어줍니다. 이 예를 잘 보면 됩니다. 63 더하기 59를 하는데 계산을 하면 10의 자리 입력바퀴를 6칸 그리고 1의 자리 입력바퀴를 3칸 그렇게 하면 63이 되겠죠. 그리고 10의 자리 바퀴를 5칸, 1의 자리를 9칸 이렇게 돌리면 122가 덧셈줄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덧셈 계산은 간단합니다. 그냥 있는 것에 이 10의 자리 5번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러면 122가 자기 올림수를 계산을 해서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뺄셈을 할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입력 바퀴가 이제 한 방향으로만 회전하죠, 이게. 그러면 이제 이거의 독특한 방식이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게 바퀴가 역으로 회전하면 될 텐데, 역으로 회전 못하게 만들어놨죠. 아까 보면. 그 역으로 회전 방지하는 멈춘새가 있습니다. 그러면 뺄셈을 어떻게 계산하냐? 자, 구의 보수를 이용한다라고 합니다. 그 보수는 뒤에 설명이 나와 있지만 지문 통해서 보십시다. 자, 65-37을 계산한다. 그럼 수행 전에 모든 밖에 뺄셈의 줄에 숫자가 9를 나타내도록 조정한다라고 합니다. 9의 보수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9의 보수는 이제 중간에 이제 그 9 빼기 3 이용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3을 10의 자리에 넣고 이제 5하고 9를 보는 거죠. 5하고 9의 보수에는 4를 1의 자리에 입력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뺄셈줄에 뭐가 나온다? 65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10의 자리에 입력바퀴를 3칸 돌리면 10의 자리에 뺄셈줄에 3이 나오고 1의 자리에 그 계산은 7개죠. 7칸 돌리면은 8이 나온다. 그래서 이 10의 자리도 한 칸 돌아가서 2가 되고 그리고 어 그래서 결국은 답이 뭐가 나온다? 28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9의 보수를 가지고 65에서 9를 계산을 해서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계산을 하면 28이 나온다는 거죠. 뺄셈의 방식. 마지막 단락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30번을 보면 이제 답은 1번입니다. 변천 과정에 대한 소개가 없죠. 우리 과학 지문들 사실 이제 수능도 마찬가지인데 과학 지문에서 모든 문제를 다 맞추면 당연히 좋겠지만 과학이
상당히 그 높은 난이도로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어,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맞추고 내가 못 풀 거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이제 포기하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건 포기하면 안 되죠. 이런 거는 아까 이제 우리가 원리를 다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최대한 풀려고 해봐야 됩니다. 34번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두 개 틀려도 이거 두 개 맞췄다라고 하면 반은 맞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다른 걸 또 다 맞추고 이렇게 하면 1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학 지문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것까지 풀었다라고 하면 그죠? 세 개나 맞춘 거기 때문에 절대 포기, 네 개, 5문제니까 뭐 하여튼 여기서 3문제만 맞춰도 많이 맞추는 거니까. 자, 이것도 31번도 조금만 이해하면 풀 수 있습니다. 뭐냐면 1번은 연산결과 출력할 수 없어 6자리까지 계산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7자리가 되니까 안 되고 16 더하기 26은 이제 더하기를 하면 42가 되는 텐데 더하기를 해야 되죠. 왜냐면은 뺄셈을 하려면은 그래서 더하기를 했을 때 그래서 이제 더하기를 해서 42가 나왔는데 42에 뺄셈 줄에 이제 10의 자리에는 4와 9의 보수인 5를 넣어야겠죠. 그리고 1의 자리에는 2와 9의 보수인 7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이 뺄셈 줄에는 뭐가 출력이 된다? 이제 57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57을 출력을 해서 나중에 뺄셈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68은 틀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와 보수인 관계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들은 맞는 내용이었다. 자, 그리고 32번 아까도 설명했지만 어, 이 파스칼리는 입력 바퀴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연산하는 숫자를 뺄셈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9의 보수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보시면 되고 이제 33번이 좀 어려웠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풀 때 이제 자기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풀 수 있으면 푸는데 이해를 못했으면 그냥 적당히 보고 이렇게 찍어서 넘어가도 됩니다. 근데 이걸 완전히 이해를 못해도 답을 또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조금 알려드릴게요. 일단 답이 5번인데, 5번을, 이 이유가 뭐냐면, 이제, 라가 이제 10의 자리 바뀌고, 마가 1의 자리 바뀌죠. 그 팁을 하나 알려주면 3점짜리 문제는 답이 5번일 경우가 많습니다. 1, 2, 3, 4, 5를 거치면서 학생들이 많이 치시기 때문에 답을 5번에 걸어 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1단계에서 5단계를 거치면서 라와바는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회전한다. 여기서부터 틀렸죠. 아까 지문의 핵심 내용만 잘 이해를 하면 뭡니까? 라는 10의 자리니까 1의 자리가 한 바퀴 돌아야 10분의 1바퀴만큼 돌죠. 근데 이게 지금 라와 마가 같이 한 칸씩 움직인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서 틀렸죠.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다 이해를 못해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는 거죠. 자, 입력 바퀴에 2를 입력한 상태에서 9를 입력한다. 그러면 2 플러스 9니까 11이겠죠. 그래서 1의 자리 계산 바퀴가 한 바퀴 돌게 되고, 그래서 아랫자리 계산 바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윗바퀴가 아랫자리가 한 바퀴 회전했으니까 윗자리 계산 바퀴가 10분의 1만큼 한 칸 회전하게 되겠죠. 그겁니다. 그게 됐을 때 1, 2, 3, 4, 5단계가 이렇게 진행됐을 때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읽어보면 1, 2단계에서는 마가 회전한다. 마가 회전하겠죠. 1의 자리가. 그러니까 가에 나에서 걸리게 된다. 가와 나가 걸린 막대 걸린 팔인데 아까 지문에서 나왔죠. 걸리게 되죠. 2, 3단계에서는 나가 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나가 위로 함께 올라간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었어요. 사실은 그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근데 막 이런 것들이 같이 이게 없고 이제 이것만 있었으면 이제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이게 이제 들어가면서 막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거. 3, 4단계에서 나오다가 아래 내려가는 것은 중력 때문이다. 맞고, 나의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면서 다의 에스라도 움직인다. 다의 에스라도 움직인다. 그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왜냐면 마가 한 바퀴 돌아가면, 얘가 이제 돌아가서 10의 자리가 10분의 1칸만큼 움직이게 되니까, 그죠? 한 칸, 10분의 1바퀴만큼 움직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스프링클러가 원을 그리면 돌아가고 있다. 이제 원을 그리면 움직이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돌아간다. B는 원래가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 답은 3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트수 모의고사 좀 풀어봤는데, 전반적으로 다시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과학 기술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을 수는 있으나,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서의 핵심을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핵심을 여러분들 조금 잘 이해했다라면 문제를 좀 어, 괜찮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장시간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